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납세자들은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 위헌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강남 서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종부세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종부세라는 것이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의해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요. 또한 재산세, 양도세와 동일한 대상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차별하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번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의 1심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면요. 우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 변동성이 있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고요. 예. 또한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고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요. 이 공시 가격에 비해 부과된 종부세가 0.16%, 0.62% 정도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의 가치를 좀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예. 다른 재산과는 달리 국민들의 주거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차별적이다. 그러니까 평등주의 위배가 됐다. 이것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다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이중적인 과세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인데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꼭 필요한 재산 중에 하나고요. 주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차등하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거고요. 네. 납세자들은 위헌 법률 심판 재청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우선은 위헌 법률 심판은 어떤 제도인지 짚어주시죠. 네, 위헌 법률 심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어떤 법률이 그 해당 재판에 적용되게 되는데 그 법률이 만약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요. 그 재판의 당사자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사자들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고요. 네.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들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재청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법원이 종부세에 대해서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첫 판단을 내린 건데 이 사건 외에도 지금 보면 시민단체, 법인, 일반 납세자 등도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금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판단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다른 1심 소송들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일종의 첫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여러 건의 소송들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런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 조세에 불복을 할 사안이다. 이거는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결국 쟁점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내려질 판단들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은 또 이에 구속되지 않은 거니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상황이죠. 이 판단은 원래 다 개별적으로 그 사안별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판단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단 이번 판결에서 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의 이 법률의 어떤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보지 않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납세자들이 주장한 이유들, 조세 법정주의, 조세 평등주의, 이중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일단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원고 측에서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일단 이번 법원은 당사자들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당사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기 위해 일종의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이제 헌법소원을 통해서 직접 당사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제 헌법 소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일반적인 원칙, 이 법률이 목적이 정당한지, 다른 사람들의 법익의 침해는 최소화하고 있는지, 수달은 적절한 것인지, 법익이 균형성이 맞는 것인지 등의 대원칙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얽혀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다려지고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법원에서 한번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위헌 소송을 낸다고 해도 어느 정도 판단이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은 부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피해자만 56만 명이고요. 피해액은 2,5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10달 만에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머지 포인트 사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머지 포인트 사태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머지 포인트를 이제 마구잡이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것을 믿고 아무래도 이거를 사면은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내지는 일정액을 정액 결제하면은 다양하게 제휴가 맺어져 있는 업체들로부터 제휴 서비스를 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입을 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드러나고 제휴업체가 원래 굉장히 많았었는데 음식점으로 제한이 되게 되면서 이제 환불 러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전에 가입했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급속도로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예. 환불 러쉬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이제 격분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판매 업체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놨는데 소비자원은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네, 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제 피해액을 22억 원 정도로 이제 산정을 했는데요. 예. 이 22억 원은 이행이익 배상 원칙에 따라서요. 잔여 포인트 남은 것 플러스 이제 이로 인해서 원래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더해서 결정을 한 금액입니다. 이제 22억 정도로 손해배상이 결정이 됐고요. 네. 이 22억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배상액에 대해서 사실 지금 문제가 이 머지 포인트가 지금 아예 자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머지 포인트는 이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되어 있지만 권남희 본부군 대표 역시 같이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머지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판매의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통신 판매업자 및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예.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결정이 내렸습니다. 네, 책임질 한도도 정해졌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전액을 모두 다 이 통신 판매업자나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통신 판매업자나 통신 판매 중개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자력이 크고 또 이런 업체에 있어서 이런 중소기업, 소기업 업체가 새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이 통신 판매 중개업체를 보고서 믿고 구입하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부당하게 광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이에 미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에게도 피해를 일부 보상하도록 한 것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는 과실에 의한 책임으로 봐서 각 통신판매 업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판매한 금액별로 한도로 해서 그 금액 비율을 한도로 과실에 따라 20%에서 60% 정도의 책임을 지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이번 조정안이 당장 배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자원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제 분쟁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린 거고요. 예.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 15일 내에 당사자가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지만 만약 수락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이 판결 자체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머지플러스는 지금 폐업 상태 그리고 대표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배상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이 판매했던 판매 업체들도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지지부진한 절차를 다시 거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의 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의 앞에 나와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게 수락이 된다면 이번 분쟁 조정안이 수락이 된다면 보상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해서 이번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피해를 본 분들에게도 사실상 배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만약 이 조정안이 수락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이 부분을 누가 피해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줄지를 논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서울의 중곡동 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대법원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내용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이제 이미 성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던 서진환 씨가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30대 이 부인을 이제 무참하게 성폭행을 하다 저항하다 살해를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행 13일 전에 이미 대낮에 주부를 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 중이었던 상태였지만 아직 검건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무참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전에도 한 차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자발찌 기록만 잘 파악을 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속속 드러났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스 이전에 이미 성폭행을 하고 도주했던 상태인데요. 그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주변에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누가 있었나는 미처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애초에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누구였는지를 위치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은 이 2차적인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겠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법령의 위배가 있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거였거든요. 이번 1, 2심 판단 결과와 대법원 판단이 다른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뭐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직무수행 문제와 지금 이 서진현의 범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1심은 봤었고요. 네. 2심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전자 위치 정보 장치를 아무래도 수사에 확인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였기 때문에 3회 이상 대면 조사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항상 이 사람이 위치를 추적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하지 않은 점과 이번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보라고 밝히며 이건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봐 원심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네, 유족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발찌 관리 감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하면 알람이 가서 출동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 전자발찌 부착 자들은 늘어만 가고 이 인력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재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요. 이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력 확충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꼭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법무부의 보호관찰 업무에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전과 10범이 넘었던 서진환이 면담에서도 추가 범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이 한 달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호하고 관찰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지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여러 이유가 있었고 또 인력 부족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결국 안 됐다는 점은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인력 확충과 더불어 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이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도 경찰관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책임을 부과한 첫 판례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이 비슷한 판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